제주시 월평동. 한 안악내가 하천 계곡으로 들어선다. 안악내가 멈춘 곳은 동세미물. 동세미물은 바위쯤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다. 안악내는 샘물을 정성스레 물허벅에 담는다. 신당에 올릴 밥을 짓기 위해서다. 동세미물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마을에 신당을 찾을 때나 제사를 올릴 때 월평마을 사람들은 동세미물을 길어다 사용했던 것이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는 물이 귀한 섬이었다. 오랜 세월 제주의 물은 제주인의 삶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른 아침, 어부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들이 끌어올리는 그물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고기들로 가득 차 있다. 풍부한 어족 자원을 자랑하는 북촌마을. 북촌마을은 다려도를 끼고 있어 예로부터 황금어장이라 불린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려도를 보물섬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북촌 마을 사람들이 다려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 사원인물. 사원인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다. 사시사철 맑은 물을 쉴 새 없이 뿜어내는 사원인물. 북촌 마을에는 여러 용천수가 있는데 사원인물은 그 가운데 하나다. 이들 용천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이자 마을 형성의 근간이었다. 또 정지물은 저쪽으로 가야 있고. 물이 현재 남아있는 게 지금 5개 정도 될 거예요. 이 자원인물하고 도화천물하고 정지물하고 회동물하고 또 이제 검식계 이제 또 그 물하고 이래서 5개가 있어요. 물이 좋으니까 설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우선 그 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 사는 그 기본이 물이 없으면 사람 살 곳이 못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화산섬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연중 강우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하지만 많은 비가 내려도 금세 땅으로 스며들어 버린다. 때로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물이 한꺼번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제주는 늘 물이 귀한 섬이었다. 땅속으로 들어간 물은 바닷가 인근에서 솟아나기도 했다. 제주의 용천수는 모두 900여 개. 이 가운데 대부분의 용천수가 해안가에 자리해 있고 제주의 마을 또한 이들 용천수를 따라 분포해 있다. 물이 귀한 섬에서 사람들은 수량이 풍부한 해안가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을 이룬 것이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제주가 생겨났듯 용천수가 솟아나며 제주의 마을이 시작된 것이다. 제주도 해안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용천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대부분의 마을들은 이 용천수를 중심으로 해서 설촌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용천수가
그 마을을 이루는데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용천수의 수나 솟아나는 물의 양이 마을의 크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천수가 여러 군데서 솟아나고 또 솟아나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을의 근간이자 그 규모까지 결정했던 용천수. 그래서 용천수의 이름이 곧 마을 이름으로 불려진 곳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제주공항 인근의 사수동. 물자로 많이 불렀죠. 사수동의 옛 지명은 몰래물 마을로 이 지역 바닷가에 몰래물이라는 용천수에서 유래한 것이다. 샘들이 거의 있어요. 몰래물은 모래물, 즉 모래에서 나는 물의 제주어로 사수동이란 지명은 모래물의 한자인 것이다. 은안을 지금 뭐 보통 사수동으로 얘기합니다만은 본래 성명은 몰래물이라고 많이 불렸거든요. 결국은 그 사수동이라는 건 몰래물을 착자한 이름으로 보고 있어요. 하니까 몰래물이 먼저고 사수동은 나중에 이제 차차해서 나온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따진다면 모래에서 나는 물, 그래서 이제 몰래물이다 이렇게 이제 된 걸로 보는데, 한림읍 수원리의 옛 이름은 조물캐다. 조물캐란 본래 수원리에 있는 포구의 이름이다. 조물캐에는 여러 곳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이들 용천수는 밀물이 되면 바다에 잠긴다는 뜻에서 포구를 조물캐라 부른 것이다. 그리고 이 포구와 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기에 마을 이름도 조물캐 혹은 조물캐 마을로 불린 것이다. 이렇듯 용천수는 마을이 근간이 되는 동시에 마을 이름에 그 흔적을 남겼다. 제주의 용천수는 부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자원이기도 했다. 서귀포시 강정천. 강정천은 도내 하천 가운데 최고의 용출량을 자랑한다. 제주 하천의 대부분은 연중 바닥을 드러내는 메마른 건천을 이룬다. 하지만 이곳 강정천에 물이 풍부한 것은 하류 곳곳에 용천수가 물을 가득 뿜어내기 때문이다. 이 풍부한 물은 강정천을 가득 채우며 이곳에 자리한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강정마을. 예로부터 강정마을을 일컬어 제1강정이라고 했다. 이 마을의 토질과 풍부한 물이 농사를 짓기에는 돈의 최고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다. 제주마을에는 대부분 밭농사가 주를 이뤘지만 강정마을에는 논농사도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옛날 그 강정은 워낙 물이 많은 곳이라 전부 이 앞이가 논답이라서요, 논.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일강정이다. 일강정이라는 건 이름 지은 게 강정 물이 많고 논이 많기 때문에. 또한 쌀이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났죠, 쌀. 그래서 강정 애들은 조밥을 주면 안 울고 혼밥을 주면 운다고 그랬어요. 그 원인은 강정 쌀이 많이 나가지고 나룻밥을 많이 먹었다는 결론이죠. 이렇듯 용천수는 마을을 형성할 뿐 아니라 부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자원이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제주시 산지천이다. 산지천에는
제주의 역사가 함께 흐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지천 일대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제주의 중심지였다. 기원 전후 탐나국 시대에서부터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정치 행정의 중심이었던 제주읍성. 제주읍성 역시 산지천의 물을 젖줄로 삼았던 것이다. 산지천은 본래 제주읍성 밖에 위치해 있었다. 산지천이 읍성 안으로 들어온 것은 과클 목사 때인 1565년의 일이다. 그렇다면 읍성 밖의 산지천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을묘 내란이 터지는데 그 일본 그 왜구가 한 1000여 명이 화북포로 상륙을 해서 제주성을 포위해서 3일 동안 공격합니다. 그때 그 제주성이 여러 가지 그 취약점이 드러났어요. 우선 첫째는 그 성내는 낮은 지대에 있었고 성 밖으로 그 지금 동쪽으로는 높은 언덕배기로 돼 있어서 성내가 전부 그 들여다 보여요. 그런 취약점이 드러났고, 또 하나는 성내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어떤 난리가 터지면 큰일 나겠다는 그 인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목가나지에도 이제 연못을 파서 만들고 성이 확장론이 나옵니다. 그때 수원이라는 게 대부분 지금 이 산지천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락천이라든지 산지천, 산지물이죠. 이 산지천을 성내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동성 확장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외구의 침입으로 물의 확보가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동성 확장 공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1565년 산지천은 제주 읍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산지천 하류가 제주항으로 개발되면서 산지천 일대는 더욱 번성하게 된다. 산지천 역시 연중 맑은 물이 흐른다. 하류 곳곳에서 용천수가 솟아나기 때문이다. 산지천 하류에 분포한 용천수는 10개가 넘는다. 가락천에서 물을 두고 가는 소녀의 모습. 가락천은 산지천의 용천수 가운데서도 풍부한 수량으로 이름났던 셈이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표지성만이 남아 옛 명성을 짐작해 할 뿐이다. 하지만 산지천 하류의 노린물과 산진물에는 지금도 맑은 물이 샘솟고 있다. 아이들이 물놀이가 한창인 노린물. 노린물과 산진물은 옛 제주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그 용도는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 산지물의 경우는 주로 음료수, 상수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됐던 것이고, 놀이물도 음료수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빨래터로 더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산지천 하류에 있기 때문에, 그 산지물 하류에 있기 때문에 그 빨래터로 더 유명해서 옛날 그 19세기 이후의 사진들에 보면 그 많이 나타나는데, 빨래하는 그 풍경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위쪽에 자리한 산진물은 식수로, 아래쪽의 노린물은 빨래터로 이용했던 선인들. 제주 선인들은 산지천의 물을 슬기롭게 사용했던 것이다.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던 선인들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또 하나 있다. 애월읍 증산간의 유수암 마을. 이곳에는 유수암천이란 용천수가 흐르고 있다. 바위 틈에서 물이 샘솟는다는 뜻에서 유수암천이라 불린다. 유수암천은 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지만 흐르는 물을 이용해 두 곳으로 나눠 사용됐다. 물이 솟아난 곳은 식수와 제사용수를 뜨는 곳으로 이용됐고 아래쪽에서는 채소를 씻고 빨래를 한 공간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무언의 약속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켜지고 있다. 저 우뚝에 나는 데는 생수로 그냥 먹고 여기는 성기식공 요쪽은 세 번째는 빨래하고 깍두개는 이제 소맥이고 저 아래 통에는 채소를 씻고 빨래를 했던 물은 연못으로 흘러들었고 돌구실을 놓아 소와 말에게 물을 먹였다. 연중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유수암천이지만 선인들은 물을 아끼고 슬기롭게 사용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유수암천처럼 중산간 지역에 용천수가 솟아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였다. 그렇다면 제주의 중산간 지역에서는 어떻게 물을 구했을까? 빗방울이 떨어지는 이곳은 조천읍 서늘리의 밭못. 밭못은 화산 안반 위에 물이 고인 자연 연못이다. 용암이 흐르다 굳은 평평한 안반지대에 물이 고인 것이다. 이 자연 연못에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 밭못 한켠 돌담으로 둘러진 작은 공간. 이는 식수로 이용하기 위해 돌담을 쌓아 만든 것이다. 돌담 주변엔 나무가 심어졌다. 나무의 그늘로 고여있는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밭못은 빗물을 식수로 사용했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봉천수, 즉 빗물을 받아 사용했던 것이다. 중산간 지역의 마을에서는 봉천수나 연못의 물을 이용해서 식수나 생활용수를 얻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간이 되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봉천수였다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간 지역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얻기 위한 그 장소의 선정이나 봉천수의 시설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중산간 지역에서도 그 마을 사람들이 일반 생활과 관련해서는 식수도 필요하고 그리고 목욕이나 빨래하는 물도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가축의 물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천수 시설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천수를 이용했던 것은 현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시대 제주 동남부의 중심을 이뤘던 정의현성. 1422년 중산간 지역에 자리 잡은 정의현성 안에는 용천수가 없었다. 성안 사람들은 우물을 만들어 빗물을 받아 마셨다. 우물의 물을 물허벅에 담을 때는 바가지로 물을 퍼 담았다. 물허벅 부리에 헝겊을 대고 그 위로 물을 부었다. 고인 물에는 나뭇잎이나 벌레 등 여러 이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헝겊으로 이를 걸러야 했던 것이다.
용천수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물이 이렇게 샘물이고 또 산물이라고도 하는데 상당히 깨끗한 거에 반해 가지고 보시다시피 여기는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을 가둬놨다가 우리가 식수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을 불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해충, 벌레들이 상당히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여기에 중산간 지역에서 이런 우물물을 먹는 데는 이런 헝겊 조가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불에다가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비울 적에 여기에서 찌꺼기 같은 것이 다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헝겊이 아무렇 것 같지 않지만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중산간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 성안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다. 이처럼 빗물에 의존해야 했던 봉천수는 한계가 있었다. 정의현성 사람들은 물을 구하러 성 밖으로 나가야 했다. 옛 문헌에도 이와 관련된 기록이 전해진다. 성 안에 우물이 2개 있는데 생수가 아니므로 담을 때에는 성남일이 남짓한 곳에 있는 대천물을 길어다 마신다. 봉천수의 한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온 사람들이 있다. 중산간에 자리한 애월읍 나분마을. 나분마을 한가운데 세못과 공동정호 2개의 큰 인공 연못이 있다. 우리 마을에서 개인 소유를 사가지고 이것을 만든 것이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오래전 나분마을에는 소와 말을 먹였던 큰 못이 있었는데 인구가 늘어나자 개인 땅을 사들여 새로 만든 것이 새못이다. 새못은 소와 말을 먹이고 주민들이 목욕을 하는 데 사용됐다. 저쪽에 있었던 못을 큰 못이라고 그러고 또 이것을 먹는 물 샘이라고 그랬고 저쪽에는 새못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저기 새못이라고 하는 것은 1930년경에 개인 토지를 사가지고 우마급수장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저 못을 파서 그렇게 했고 일부는 잘라서 약 한 50평 정도 잘라가지고 담을 싸서 거기는 남자 모욕통으로 이용을 했고 저쪽에 있는 큰 문 옆에 그 못되던 그러한 물통이 지금은 저거 메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여자 모욕통으로서 이용을 했고 또 저 큰 못이라 하는 데는 역시 그 우마가 급수장으로 활용을 했어요. 새못과 나란히 자리한 공동정호. 공동정호는 모자란 식수를 얻기 위해 먹는 셈이라는 작은 연못을 증축해 만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근에는 봉천수가 하나 더 있다. 사장못. 둥근 돌담을 쌓아 올린 사장못 역시 부족한 식수를 보충하기 위해 만든 인공 연못이다. 큰 못과 새못, 사장못과 공동정호. 나분마을 사람들은 수요와 용도에 따라 모자란 물을 보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봉천수를 만들어 나간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개의 봉천수를 갖고 있는 나분마을 사람들도 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한 발을 30일 동안 하면은 까지는 뭐 끄떡없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정호나 보조 먹는 물에서 충분하는데 30일이 넘어서 40일이 한계가 되었을 때는 물이 다 말라가지고 우리는 천상 어딜 제일 가까운 데가 연하물이요. 거기 갔고 두 번째는 곽지 과물이라고 있습니다. 과물을 갖고 또 멀게는 애월 하물까지 가가지고 그 물을 좀 구걸한 거죠.
그래서 참 그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러벅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 속의 이곳은 나분마을 인근에 위치한 연화못이다. 한여름 청초한 연꽃의 자태를 뽐내는 연화못. 가뭄이 오래 지속돼 연못이 바닥을 드러내면 나분마을 사람들은 연화못에서 물을 길어갔다. 지독한 가뭄에는 여러 개의 봉천스를 만든 노력도 물거품이 됐던 것이다. 하지만 나분마을 사람들의 물을 얻기 위한 노력의 역사에는 선인들의 강인한 의지가 깃들어 있다. 물에 얽힌 치열한 노력의 흔적은 중산간 마을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천재연 폭포. 아름다운 풍광만큼이나 수량도 풍부하다. 천재연 폭포 계곡을 걷다 보면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관광로를 따라 흐르는 맑은 물길. 이는 천재연 폭포의 풍부한 물을 이용했던 수로다. 수로가 만들어진 것은 1908년 대전 군수를 지낸 최구석에 의해서였다. 대전 현감을 지낸 최구석 영감께서 이지수란 때에다가 파직을 당하고 중문에 와서 살게 되는데 천재연에 와 보니까 수량도 풍부하고 해서 여기다가 이 물을 끌어들여서 저 베린네 오름 앞에 물을 보낸다면은 만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쌀을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알리고 또 그 마을의 그 단체장 또 막 개원들이라든지 또 답주라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러면은 그런 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1906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착공된 수로는 무려 3년간의 공사 끝에 완성됐다. 단단한 바위로 이뤄진 천재연 폭포 계곡. 당시 절벽에 가까웠던 이곳에 수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수로 공사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구간에서는 소주와 화약이 사용되기도 했다. 바위를 깨기 위해서는 그 장작불로 가열을 하고 또 독한 소주를 부어서 더욱더 가열을 해서 또 냉수를 이제 퍼부어서 이제 갑자기 냉각시키면 그 바위가 터져나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 바위를 깨고 또 일부는 그 화약을 구입을 해서 그 폭발을 시켜서 이제 그 물골을 만드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 어떻든 그 전부 수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길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절벽에 달라붙어서 한 건데 우리 상상을 초월해서도 이렇듯 힘들게 만들어진 수로는 그 길이만도 2km에 가깝다. 천재연 폭포에서 시작된 수로는 베린네 오름을 지나 인근 5만여 평의 논에 물을 댄 것이다. 베린네 오름 앞 논에서는 70년대 말 중문 관광단지에 편입될 때까지 벼농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계곡 바위를 깎아가며 만든 성천답 관계유적. 옛 제주 선인들의 강한 도전 정신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이다. 물을 얻기 위한 선인들의 노력은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낳았다. 물허벅. 제주의 여인네들은 이른 아침부터 물허벅을 지고 용천수나 봉천수를 찾아 물을 길어다 놓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 물허벅은 필수적인 가재 도구였던 것이다.
제주의 물어벅은 타 지역의 물동이와는 다른 형태를 지닌다. 육지부의 물동이가 원통형이라면 제주의 물어벅은 몸통이 크고 부리가 좁다. 그렇다면 제주의 물어벅이 이처럼 독특한 형태를 지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 같은 경우는 바람이 많고 길이 평탄하지 않았고 물을 떠오는 우물이 멀었다는 그 특징이 육지와 구분되는 특징인데, 그래서 그러려면 물을 운반하는 도구 또한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뜨고 쉽게 비울 수 있는 게 물동이었다고 한다면, 물허벅은 담기도 어렵고 비우기도 어려운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탄하지 않은 길을 오랫동안 가려면 부리가 좁아야 되죠. 그 다음에 몸통이가 커야 많이 담을 수 있죠. 이런 특징을 함께 다니고 있는 것이 물허벅이라는 것이죠. 돌투성이 땅, 거센 바람과 물을 구하기 힘든 이 땅의 환경은 제주만의 독특한 물어벅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제주 물어벅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옛 문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진다. 짠샘이 많고 반드시 나무통으로 길어가는데 이는 많이 길어가기 위해서다. 지방풍 속에 등에 지고 다니나 머리에 얹지는 않는다. 물을 떠오는 것도 역시 나무통을 지고 다니며 머리에 얹어 다니는 자는 없다. 옛 기록에 보면 목통을 지고 다녔다 하는 게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물허벅은 목통이 아니죠. 그 흙을 빚어서 만든 옹기문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옹기와 목통을 구분하지 못하고 적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글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허벅이 이용된 것은 오래지 않은, 어쩌면 최근의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 문헌의 기록을 통해 옹기로 만들어진 물어벅의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방울의 물을 더 얻기 위한 노력이 지금의 물어벅을 만들어낸 것이다. 물을 얻기 위한 제주 사람들의 노력은 옛 초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산간 마을의 초가에는 마당 귀퉁이에 초망이란 것이 놓여 있었다. 빗물을 모아두는 항아리인 촘항. 촘항은 댕기머리 모양의 촘을 나무에 매달아 빗물을 모으는 시설이다. 또한 촘항에는 개구리를 길러 물이 썩는 것을 막기도 했다. 물이 귀했기 때문에 생긴 제주만의 독특한 풍습도 있었다. 옛 제주 사람들은 이웃집에 경조사가 생기면 돈이나 곡식 대신 물로 부조를 하기도 했다. 물부조. 물을 가득 메운 물어벅을 지고 잔치집이나 상갓집에 물을 길어다 주었던 것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물허벅에 물을 길어오도록 하기도 했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긴 독특한 문화인 것이다. 집안에 어떤 경조사가 났을 적에 뭐 상이라든지 아니면 잔치 그런 것이 났을 적에 제일 우선 급한 게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에는 현금으로 이렇게 다 부조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웃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물 부조라고 해가지고 그 물로 동네 아낙네들이 물로 다 해가지고 부조를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뭐 하나만 채우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큰일을 치르려면 얼마나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항아리들을 쭉 놓으면은 동네 아낙네들이, 동네 부인네들이 다 물러먹을 치고 그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를 다 채워놓는 겁니다. 제주에서는 여름철 물을 맞는 풍습이 있었다. 도들이 포구의 오래물,
소정방 폭포 등은 오늘날에도 물맞이를 즐기는 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물맞이는 주로 백중과 처소 사이에 성행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물맞이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개 이제 물은 이제 그 백중날하고 처서날 사이에 맞습니다. 그때가 예전에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그 농사 고된 일이 다 끝난 때입니다. 이제 백중이 되면은 이제 제일 그 예전에 뭔 일이 고되냐 그러면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잡초 뽑는 거. 우리 제도는 이제 이 기후가 따사가지고 농작물보다 잡초가 더 빨리 자라는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콩을 갈든지 뭐 서숙을 갈든지 이러면은 한 15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3번 정도는 뽑아버려야 곡식이 자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자라는데 저게 이제 뭐 아침 저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뱃을 맞고 자연히 사람이 더위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아주 몸이 허약하거나 그런 사람은 그 더위 때문에 아주 몸이 더 약해집니다. 보통 이제 그걸 더위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일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 여름 동안에 먹었던 더위도 풀려보내고 요즘 말로 하면 뭐 피곤도 이제 해소. 선인들은 물맞이를 통해 더위를 이기고 농사로 지친 몸을 달랬던 것이다. 여름 조밭 김매기가 끝나면 제주 여성들은 깊은 산속으로 물맞으러 갔다. 삼삼오오 모여 며칠 동안 산에서 생활하며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생수를 몸에 맞았다. 해녀들은 이것이 바닷물에 젖은 몸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했다. 한라산 중턱의 돈내코 계곡. 돈내코란 돼지들이 물을 먹으러 온 내의 입구라는 뜻이다. 돈내코 계곡 역시 물맞이로 유명한 곳이다. 예로부터 이곳에서 물을 맞으면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곳의 물이 질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데 그 사람의 또 기본 근원은 뼈에 있다고 해서 뼈에 혹시나 이제 뼈골계통에 병이 있는 분에는 물 중에서도 아주 영험한 물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상현대 돈내코라고 이제 그 물이 원래 한라산에서 발원해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신령스럽다 해서 이제 특별히 그분들은 이제 거기에 찾아가서 물을 맞았습니다. 단순한 효험을 넘어 물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기도 했다. 나지막한 오름으로 둘러싸인 서귀포시 서홍동. 이곳에는 지장샘이란 용천수가 있다. 지장샘에는 특이한 전설 하나가 전해진다. 지장샘의 형세가 천하를 호령할 왕이 나타날 곳이라 하여 그 혀를 끊기 위해 중국의 풍수사가 다녀갔다는 것이다. 탐나지의 기록에 따르면 풍수사 호종단은 자신의 지리수설을 보면서 제주 지역 여러 곳의 물혀를 끊었다고 한다. 그리고 호종단은 이곳 지장샘으로 향했는데 이곳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 앞에 백발 노인이 나타난다. 백발 노인은 녹그릇에 물을 담고 누군가 물을 찾거든 꼭 감춰달라고 부탁한다. 노인은 지장샘의 수호신이었다. 얼마 후 노인의 말대로 호종단이 찾아와 지장샘을 찾자 농부는 모른다고 대답했고 결국 호종단은 샘을 찾다 떠나버렸다. 호종단의 전설은 제주의 물에는 특별한 힘이 있고 그 물을 신성시했던 제주인들의 생각이 반영돼 있다. 물을 신성시했던 제주인들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제주시 월평동 계곡에 자리 잡은 동새미물. 동새미물은 바위 틈 사이로 샘솟는 용천수다. 예로부터 동새미물은 월평마을 사람들의 제사용수로 사용됐다. 신당을 찾을 때도 동새미물을 빌어 밥을 지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동새미물을 신성시해 왔던 것이다. 여기 물이 옛날부터 전설에 내려오는 물이니까 신령이 있고 이런 물이니까 이 물 지르다가 집에서 제사도 지내고 또 아니면은 또 신당에 갈 때도 지르다 놨다가 그 물로 이제 매지고 제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당에 가고 또 마을 이사제 할 때도 마을 이사제는 아주 높은 제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물 지르다가 그 제들 지냈습니다. 물을 신성시했던 까닭에 신당이 자리한 경우도 있다.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세속각. 세속각은 효돈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다. 하천과 바다의 경계선. 세속각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신당 하나를 찾을 수 있다. 효돈 본향당. 효돈 본향당은 하요마을 사람들이 오랜 세월 무사 안녕을 빌었던 자리다. 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하요리 큰 당인데. 가뭄이 오래되면 이 마을 사람들은 효돈 본향당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비가 안 와가지고 기우제 지낼 때는 저 위에 가면 그 당이 있는데 거기 당은 용지당이라 해가지고 용지. 그 용지 동산입니다. 왜 용지냐? 그 동산이 용이 꼬리와 머리 같아가지고 이제 용지인데 여기는 이제 여자 있어가지고 여자 이렇게 모양이 있어가지고 돌 있습니다. 업어와가지고 이어 놔가지고 같이 이제 기울여 지내면은 비가 온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효돈 본향당 인근에 자리한 용지당. 하효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낼 때 이곳 용지당의 돌을 가져갔다. 효돈천가에는 효돈 본향당과 용지당 외에도 하래 이리 본향당 등 수많은 신당이 위치해 있다. 하천가에 신당이 위치한다는 것은 이곳의 사람들이 물을 신성시했고 마을의 중심으로 여겼다는 증거다. 물이 귀한 섬에서 물로 삶을 잃은 사람들은 다시 물을 찾아 그들의 무사한 영을 빌었던 것이다. 이 효돈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경우에는 당이 물을 중심으로 한 그 곳에 입지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그래서 식수를 얻을 수 있는 곳 또는 물이 있는 곳을 성역화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마을의 안녕 그리고 이렇게 풍요를 빌어왔던 것인데요. 이 효돈뿐만이 아니라 정실 같은 데 보면은 도노미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정 사계리에 있는 큰물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산에 있는 도고세미당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전부 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화합을 하고 그 물을 중심으로 마을의 안녕과 그 평온 또는 풍요로움을 빌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물이 귀한 섬 제주에서 최초로 상수도가 보급된 것은 금산수원지가 완공된 1957년의 일이다. 1967년 제주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라산 고지대 일대를 개발할 것을 지시했는데 기본 구상도를 직접 스케치하기도 했다. 이후 1971년 한라산 Y 계곡의 맑고 풍부한 물을 수원으로 하는 어승생 수원지가 완성되면서 제주의 물의 역사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에오릅 소길리에는 마을 공동수도 시설이 잘 남아있다. 이 주변에
마을 공동수도는 어승생 수원지가 완공되면서 중산간 마을에 설치됐다. 지금은 녹이 쓴 채 남아있는 낡은 수도 꼭지들. 하지만 당시 마을 공동수도는 중산간 마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 같았다. 공동수도에서 물을 떠가는 사람들. 그리고 기다랗게 줄을 지어 놓여진 물허벅은 그리 오래지 않은 시절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시설들은 애월읍 소길리를 비롯해서 장전이라든지 봉성리라든지 그다음에 제주시 쪽으로 가면은 영평동 이와 같은 지역들의 이 공동수도들이 가설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그 공동수도는 마을마다 이 상수도 시스템이 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기 전까지 이용이 되었는데 대체로 1985년 전후 또는 90년대 초까지 이 공동수도들이 이용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집마다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물허벅은 물론 마을 공동수도 역시 오래전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다. 애월읍 장전리의 마을 공동수도 역시 사용되지 않은 지 오래다. 공동수도는 노인들의 한가로운 쉼터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요즘처럼 그걸로 세탁하고 하지만 이들의 기억 속엔 물이 귀했던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장수물, 장수물 그물 먹고. 우리 그 지금은 희구하게 그렇게 저 수도에서 빨래하고 뭐 했지만은 그쪽에는 그 깨끗한 물을 아주 아낌으로 해갖고 저 빨래도 안 하고 단지 그 음료수로만 저 뭐 식수로만 사용했죠. 물허벅에서 공동수도로 그리고 상수도로 발전해온 제주물의 역사. 하지만 그 변화는 지난 수십 년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오랜 세월 제주의 물에는 이 땅의 선인들의 삶의 애환과 강인한 의지가 깃들어 있다. 제주는 문화 기반 자체가 그 토박성과 함께 이제 필습성인 이제 그 지형을 지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았던 제주인들이 연우 지방에 살았던 사람보다도 더 어려운 시련을 치르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물과 싸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주 이 물에서는 그 그 선인들이 강인한 정신력을 터득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그만큼 제주는 물이 풍족해졌다. 제주의 물은 이제 제주를 풍요롭게 만드는 고부가 가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상수도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제주의 물 이용 역사는 고난과 시련의 역사였다. 한 방울의 물을 더 얻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의 선인들. 물에 담긴 고난의 역사를 단순히 낙후된 과거의 것으로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 그 고난의 역사 속에는 제주 선인들의 강인한 도전 의식과 삶의 슬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물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무언의 교훈이 담겨 있기도 하다. 오늘 우리가 고단했던 선인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